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9-3 확인회익 하겠습니다. 확인회익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지금 방적본이잖아요. 심판이니까 방식심사, 적법성 심사, 그 다음 본함 심사를 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적법성 심사 중에서 청구인 적격, 당사자 능력, 청구인 적격, 합의, 중복 심판, 일사부재리, 신흑칙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 확인의 이익이 지금 챕터 49-3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리범위하겠지만 논점이 많거든요. 단원점 체크할 때, 단원점 쟁점 뽑을 때 저거 제가 적어드린 목차대로 의의 취지 검토하고 법적 성질 검토하고 방적본 검토해가지고 논점 싹 뽑아가지고 답안지 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9-3 확인의 이익 해볼게요. 확인의 이익이 우리가 여기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니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이 적법하다 그러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 봐봐요. 자연권 법현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목차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현존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신의 현재 권리관계에 대해서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자연권 법현정이라고 여러분들 외우고 있잖아요. 그거 직조사항으로 직권조사 사항으로 흠결시 심결가가 된다. 뭐 이런 거 법조문까지 빠짐없이 챙기고, 그 다음에 자신 쟁점 없고 현재, 지금 현재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실시한 것만 우리가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장래 실시 예정인 것까지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요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권범 있고 소권범 있잖아요. 적권범 있고 소권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있어요. 그러니까 적권범에서 적권범 청구할 때 과거 실시한 적이 있는 거를 확인 발명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을 할 수 있는지, 미래 실시 예정인 발명을 확인 대상 발명을 할 수 있는지, 요거랑 소권범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1차 할 때 공부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적권범이든 소권범이든 과거, 현재, 미래든 상관없이 다 하나의 기준으로 하거든요.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요 실시 가능성 있으면 확인의 그 이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실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적권범이든 소권범이든 확인의 이익이 있고요.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권범이든 소권범이든 확인의 이익이 있어요. 미래 실시할 예정이에요. 실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적권범이든 소권범이든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시 가능성이 기준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판례를 한번 봐볼게요. 적권범에서 과거, 지금 보시면 과거에 실시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에 있다. 됐죠? 현재 보시면 피의심판 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돼야 된다. 이건 실시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이게 동일한지 안 동일한지를 따져보아야 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반영해서 확인 대상 발명이 실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동일한지 안 동일한 건지는 무슨 기준으로 동일한지 안 동일한 건지 따져보냐면요, 여기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 여부를 따져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 있잖아요. 이게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우리가 이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적 관점이 뭐냐, 이게 163조에 일사부재리 판단할 때 동일 사실을 판단할 때 그 사실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사실을 판단할 때 그 사실적 관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일사부재리에서 동일 사실을 판단할 때 사실적 관점에서 이 확인 대상 발명이랑 실시 발명이랑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확인 대상 발명이랑 실시 발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심결이 확정되면 163조의 일사부재리 효과가 미치잖아요. 그러한 심결이 지금 심판 청구인이 특정 확인 대상 발명에만 효력이 미칠 뿐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한 일사부재리 효력이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미치려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관점이 뭐냐면 일사부재리 판단할 때 사실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대상 발명의 일사부재리 효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미쳐야 우리가 이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아무튼 실시 가능성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 설령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냥 실시 가능성만 있어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있어요.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랑 확인 대상 발명이랑, 저는 확인 대상 발명을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발명으로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확인 대상 발명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이 아니고요, 확인 대상 발명은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발명이에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이 인정되는 거예요. 됐죠? 아시겠죠? 다시 확인 대상 발명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이랑 동일해요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를 판단해가지고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대상 발명은 실시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에요, 앞으로 실시할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조건범위든 소건범위든. 그러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됐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심판 편람에도 나온 거예요. 장래 실시할 제품이 실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에서 심판 청구 이익이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범에서도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에 대해서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요. 됐죠? 소건범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소건범은 지금 보시면 소건범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 확인의 이익이 있다.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거는 조건범위든 소건범위든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없겠어요? 봐봐요. 이게 확인 대상 발명을 실시한 바도 없고 앞으로 그런 발명을 실시할 것도 아니라면, 이것도 이제 판례예요.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실시 가능성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 기준으로 보는 거지, 뭐 조건범위인 경우에는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게 아니고, 조건범위인 경우에도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요. 실시 가능성이 있다면. 아시겠죠? 여기 판례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장래 실시 제품이 특정되고 특허 기간 만료 전에 실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확인이 있다고 조건범에서 여기 판례가 발시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할 때는 이제 대법원만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요걸 좀 잘못 알 수 있는데, 이제 2차 할 때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됐죠? 그러니까 조건범위든 소건범위든 실시 가능성이 있으면 확인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게 기준인 거지 약사법상 품목 허가 제도 요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최신 판례 보시면 권리범위와 게시판의 의의를 말하고, 약사법에서는 지금 품목 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약사법상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약품 실시하려면 특허 등록 받는 걸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약사법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야, 아시겠죠? 우리가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약품은 이게 위험한 물건이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품목 허가라고 행정청에서 우리가 정부가 품목 허가를 딱 해줘야 우리가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약사법상 품목 허가를 받으면, 아시겠죠? 실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시겠죠? 근데 그거와 무관한 거예요. 권리범위와 게시판의 확인의 이익은 그거와 무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처럼 소건범에서 약사법상 품목 허가 제도와 취지가 다르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확인 대상 발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결시를 기준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만을 확인 대상 발명으로 삼아야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품목 허가를 받으면 실시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거랑은 우리 권리범위와 게시판이랑은 취지가 다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품목 허가 제도에서 심결시 기준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 무관하다. 확인의 이익은. 됐죠?
그리고 자현 거의 끝났어요. 자신의 쟁점없고 현재 권리관계에 대해서 권리관계 지금 남았잖아요. 권리관계는 우리가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학 게시판을 검토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범위학 게시판은 권리관계를 우리가 확정하는 사실관계 확정설이 아니고 권리관계 확정설이잖아요. 우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요게 불허설이 있고 허용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따르면 되냐면 조건범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고요. 소금범에서는 됩니다.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범에서는 우리 지금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선행 특허권자가 후행 특허권자한테 조건범을 청구를 해요. 요거는 보시면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확정 전에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 여기 만약에 그 조건범 권리 대 권리 조건범에서 인용 심계를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선출원주의 흠결에 의해 가지고 잘못 등록받은 게 권리범위 심판에 의해 가지고 심결에 의해 가지고 알려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효심판 확정 전에 이후 등록받은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아니 권리범위 심판에서 어떻게 무효심판의 결론을 도출을 해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아요.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은 원칙적으로 안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관계인 경우에는 허용이 한다. 후행 발명이 선행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시겠죠? 후행 발명의 권리 관계를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아시겠죠? 후행 발명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후행 발명의 권리 범위가 선행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용 관계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범을 청구를 하면서 이용 관계를 주장을 하면 후행 특허의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권리 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죠? 소건범에서는 지금 보시면 권리 소건범 후행 특허권자가 선행 특허권자인데 소건범 청구하는 거. 요거는 후 등록 특허권자가 스스로 등록 권리가 부인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니 내가 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다. 그죠? 조건범은 원칙 안 돼. 예외 이용관계를 주장할 때만 돼. 그리고 소건범은 원칙 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쟁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 각계격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범에서 지금 보시면 원칙 안 돼. 요거 있잖아요. 원칙 안 돼. 여기에서 후 등록 권리자와 피심판 청구인이 다른 경우 요 쟁점이 있고 그 다음 확인 대상 발명과 후 특허 발명의 동일성 요거 쟁점이 있고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가 부정된 경우 요거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조건범의 권리 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원칙 안 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쟁점 봐볼게요. 후 등록 권리자와 피심판 청구인이 다른 경우 요거 여기 보시면 후 등록 권리자와 피심판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요거는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한번 잘 읽어볼게요. 등록 무효 심판에서만 할 수 있는 점 비춰보면 후 등록 권리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범위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후 등록 권리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와 같은 대세적인 권리를 가진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보기 타당하다. 요게 이렇게 읽으면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선행 특허가 지금 갑특허예요. 갑특허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수진 씨라는 사람이 이 한양기술공업의 근로자거든요. 이 사람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았어요. 근데 이 갑은 지금 이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갑이 한양기술공업에다가 조건범을 청구를 했거든요. 아시겠죠? 조건범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아시겠죠?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갑이 한양기술공업에다가 지금 조건범을 청구를 했잖아요. 그죠? 이 조건범을 청구를 했는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토픽이 주제가 권리 대 권리 조건범 허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이 아니에요. 아니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이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청구해야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이잖아요. 갑이 한수진한테 청구를 해야. 알겠죠? 갑이 지금 한양기술공업한테 청구하는 거는 이건 권리 대 권리 조건범이 아니고 그냥 조건범이에요. 아시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후 등록 권리자 한수진과
피의심판 청구인이 한양기술공업, 한양기술 후심판 청구인이 누구냐면 지금 한수진, 피의심판 청구인이 누구냐면 한양 이건 한수진. 아시겠죠? 얘가 다른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 아니고 그냥 접근범위예요.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는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 아니고 그냥 접근범위니까 뭐 적법성 흠결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좀 헷갈리는데 좀 봐봐요. 얘한테 청구해, 한수진한테 청구해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고, 얘한테 청구하는 거는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다. 지금 똑같은 거는 확인 대상 발명이랑 등록 특허랑 같다는 사정 말고는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 대상 발명과 후 특허 등 후 특허 발명의 동일성, 지금 보시면 선행 특허가 있고, 지금 선행 특허가 있고 후행 특허가 있잖아요. 후행 특허와 지금 이 선행 특허가 이 확인 대상 발명에다가 지금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확인 대상 발명이랑 이 후행 특허랑 동일해야, 어느 정도는 동일해야 이 확인 대상 발명에서 그 심결을 받은 게 만약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 가지고 인용 심결을 받은 게 이 후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행 특허가 있고 후행 특허가 있으면 선행 특허가 확인 대상 발명에 대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확인 대상 발명이랑 이 후행 특허랑 어느 정도는 동일해야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심결이 후행 특허의 특허성, 그러니까 무효 사유를 나타내는 심결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예 다르다. 확인 대상 발명이랑 특허 등록받은 거랑 아예 다르다.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권리 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에요? 조건 범위예요. 그냥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얘가 아예 다르면 그냥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일한 것까지를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로 봐서 허용 안 하고, 어디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는 허용을 안 할까? 이게 기준이 뭐냐면요, 실질적 동일성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확인 대상 발명이랑 후 등록 특허랑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우리가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적법 각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됐고, 안녕하세요. 지금 보호 범위가 부정된 경우 할게요. 다시 보시면 이게 어떻게 했었냐면, 봐봐요. 지금 가압이 그 등록받은 게 있고 지금 등록받은 게 있단 말이죠. 등록받은 게 선행 특허가 있고 후행 특허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후행 특허에 권리 범위가 부인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선행 기술, 공지 기술로 인해 가지고 후행 특허의 권리 범위가 부인돼요. 우리가 권리 범위 부인 항변 인정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행 특허가 후행 특허한테 청구하는 이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요거거든요. 이거 특허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송 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없으니까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로 각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아시겠죠? 봐봐요. 특허 발명이 신규성이 없어 보호 범위가 부정됨에도 지금 후행 특허가 신규성이 없어서 보호 범위가 부인돼요.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하고, 지금 보시면 각하하고 특허 발명에 대해서 무효 심판 절차를 거친 후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 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선행 특허가 있고 후행 특허가 있잖아요. 지금 얘가 보호 범위가 부인돼요. 신규성 흠결에 인해 가지고 보호 범위가 부인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 청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걸 지금 무효를 한 다음에 다시 지금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또 청구하라고? 요거는 지금 너무 소송 경제에 반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허용하지, 요거는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 아니라는 게 이제 특허법원 판례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요게 이러한 법리는 후 등록 특허의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 대 권리 접근범은 원칙적으로 그 부적법 해가지고 우리가 신결각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논리는 후 등록 특허의 신규성 흠결 인정 여부랑 무관하다. 그냥 권리 대 권리 접근범위이면 그냥 흠결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원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은 뭐냐면, 요거 이용관계와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보시면,
우리가 요거예요. 지금 첫 번째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본안 심리 결과 이용 관계가 아닌 경우인데, 요거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거든요. 원칙적으로 권리대거래 적법범은 부적법한데 이용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용 관계 플러스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요거는 적법하냐 부적법하냐에 대해서 옛날 판례가 있는데, 이 가호 고안이 확인대상 발명이거든요. 확인대상 고안이 진보성이 없어 계약 고안이라는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하면서 이용관계를 주장을 하는 경우 동시에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거 원심 특허법원 원심까지 보면 이해가 되는데, 보시면 이 확인대상 발명은 계약 고안 내지는 이용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확인대상 발명은 계약 고안 내지 이용 발명에 해당한다. 내가 선행 발명이 있고 후행 특허가 있잖아요. 선행 특허가 있고 후행 특허가 있어요. 보시면 이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를 하면서 이거는 이 후행 특허는 지금 보시면 계약 고안, 그러니까 진보성이 없는 발명 내지는 이용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고유의 의미로서 이용 관계를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적극적 권리범위하기 심판의 권리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 이용 관계를 주장할 때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아시겠죠?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용 관계를 주장을 하면 허용을 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계약 발명 내지 이용 발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이 예의 특허성을 부정을 하면서 지금 권리범위 속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고유 의미의 이용 관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적 의미의 이용 관계라고 해가지고 요거 원심 표현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답안지 쓸 내용은 아닌데 고유의 의미의 이용 관계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용 관계를 주장을 하면서 특허 무효, 계약 고안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권리대 권리 적법범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이제 신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안 심리 결과 이용 관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용 관계를 주장을 했어요. 주장만 이용 관계를 주장을 했는데, 아니 까보니까 이용 발명이 아니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두 발명 이용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적법범이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주장 자체를 적법한 게 아니고 판단해보니까 까본 다음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용 관계인지 이용 관계가 아닌지는.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 요거 두 개 계약 보완 주장하는 경우랑 본안 심리 결과 이용 관계 아닌 경우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어렵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확인대상 발명이랑 후등록 발명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확인대상 발명이랑 후등록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요.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선행 발명이 있고 후행 발명이 있고, 아시겠죠? 지금 여기 확인대상 발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확인대상 발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하는 거잖아요. 권리대 권리 적법범. 이랬을 때 후 등록 발명이랑 그 확인대상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의를 해요.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특허 발명이랑 이 특허 발명이랑 확인대상 발명, 이 선행 특허 발명 있잖아요. 이 확인대상 발명이랑 이용 관계가 맞아요.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면 우리가 뭐예요? 이 확인대상 발명이랑 후등록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얘가 만약 동의를 해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여기는 뭐냐면 권리대 권리 적법범이에요. 권리대 권리 적법범. 아시겠죠? 후등록 발명이랑 확인상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면 요거는 권리대 권리 적법범이에요. 그런데 이 특허 발명, 그러니까 선 등록 발명이랑 이 선 특허 등록 발명이랑 확인상 발명이랑 이용 관계가 맞아요. 이용 관계가 맞으면 우리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에 권리범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는 인용 신규를 내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본안 심리 결과 이용 관계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각하 신규를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요거는 지금 본안 심리 결과 이용 관계가 아니니까 요거에 따라서 지금 각하 신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대상 발명이랑 후등록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권리대 권리 적법범이 아니고 그냥 권리범위하게 심판해요. 요거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후등록 발명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대상 발명이랑 이 선등록 발명 있잖아요. 요거랑 이용 관계가 맞아요.
이용관계 맞으면 권리범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용신결하는 거고, 근데 이용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각신결하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헷갈리거든요. 확인 선행특허가 있고, 지금 선행특허가 있고 수행특허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권리범위 확인신발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대상 발명이랑 선행 발명이랑 이용 관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이용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확인대상 발명이랑 후두록 발명이랑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각하심결하는 거고, 동일하지 않으면 기각심결하는 거거든요. 이거 헷갈려요. 좀 잘 외워두세요. 이게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지금은 뭐 잘 알아도. 그 다음에 요거 법률, 우리가 자연권 법평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현 어디까지 했냐면 자신의 현재 권리관계 끝났고, 그 다음 법률상 지위 현존하는 불안 위헌이 있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요거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법률상 지위, 특허권이 소멸했을 때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쟁점에 대해 가지고 부정설, 긍정설이 있어요. 이거 뭐 캐캐묵은 논인데, 긍정설이 이제 압도적인 통설 판례니까 지금, 통설이니까 판례는 지금 소멸되었을 때는 권리범위하기 심판에 이익이 없다 그러거든요. 확인에 이익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지금 판례 다 따라가고 있는데, 요것만 아마 수험가에서도 그렇고 그 교수님 논문도 그렇고 다 권리범위하기 심판에 확인에 인정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긍정설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설 가주시고 불안하다 답안지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판례에 의하면 확인해익이 사안포섭 할 때 판례에 의하면 본 사안은 확인해익이 없지만 뭐 확인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두 개 내주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리도 없어요. 됐죠?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나요. 그럼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잖아요. 존속기간 끝나면. 그러면 특허권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허권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 요 존속기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끝난 건 요거예요. 요때 지금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권리범위하기 심판 청구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는데 지금 왜 이걸 판단을 못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특허권 존속 당시에 침해 행위에 의해 가지고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왜 못하게 막냐, 그거예요. 그리고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아, 지금 평화의 세대야. 그러면 아무런 다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리범위하기 심판에 심판 청구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 입증하기 어렵겠죠. 뭐 자백을 통해서 입증하기 어렵겠죠. 뭐 내가 일부 당사자만 주장해도 다툼이 있는 건데,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영향은 없는 판례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이해해야 되는데, 침해 소송 계속 중에 청구된 소검범, 요거 유명한 쟁점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침해금지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침해금지 청구를 하고 변론 종결한 다음에 판결 선고하기 전에 지금 소검범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확인해익이 있냐 없냐 요거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침해 소송에서 질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권리범위하기 심판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냐, 소검범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상 침해 소송을 권리범위하기 심판으로 불복하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특허법원에는 권리범위하기 심판에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 왔어요. 왜냐하면 권리범위하기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적 해결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침해 소송이 계속 중인데 침해 소송으로 다투지 왜 권리범위하기 심판으로 다투,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범위하기 심판으로 법적 불안 위험이 제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침해 소송으로 제거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특허권자에게 불필요한 대응으로 부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침해 소송하고 있는데 쓰잘데기 없이 왜 권리범위하기 심판으로 청구를 해가지고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대응을 하게 하냐, 바빠 죽겠는데, 그거예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요게 가장 커요. 그 다음 권한 분배 원칙에 반한다. 침해 소송 법관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감히 행정처인 심판원에서 이런 거요. 그다음 모순법적 위험.
법관이 판단하는 거랑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거랑 달라지면 모순저축 위험이 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침해소송 계속 중에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기 전에, 변론 종결 후에 판결 선고하기 전에 여기 이 사이에 소검범 청구하는 거, 요거 지금 보시면 심판 청구 이익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특허법원은.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135조가 명문에 딱 한이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135조가 딱 한이 있잖아. 요거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 분쟁을 종결하는 의의가 있어. 요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야. 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무시를 해. 아시겠죠? 그리고 164조에서 지금 소송이랑 심판이랑 그 같이 계류 중일 때는 164조가 어떻게 하냐면 심판장이 소송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심판이랑 소송이랑 이렇게 배분을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도 인정하고 소송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개의 독립적인 절차를 인정하고 있잖아. 164조에서. 됐죠? 그리고 이 권리범위학의 심판의 제도, 성질, 기능, 특허법 제도의 내용과 취지, 이거를 무시하면 우리가 지금 변리사 무시하는 거잖아요. 권리범위학의 심판 무시하면 변리사들 뭐 먹고 살라고. 아시겠죠? 심판 청구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됐죠? 대법원이 타당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 대상 발명할 때 확인의 이익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보면, 확인 대상 발명할 때 확인의 이익 검토하려면, 확인 대상 발명에 확인의 이익 검토하려면 확인 대상 발명과 장래 실시 예정이던 발명이나 실시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나 어떤 그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 있잖아요. 그 발명이랑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를 판단해야 우리가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한 다음에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확인 대상을 확정한 다음에 이 확정하는 게 확정한 후에 이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이랑 동일한지 안 동일한 건지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확정을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했잖아요. 이거 확정, 확인 대상 발명 확정 어떻게 해요? 확정. 요거 지금 보시면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참작해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것처럼 확정을 한 다음에 특정이 되는지 보는 거고, 확정을 한 다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봐봐요. 확인 대상 발명을 일단은 확정을 해요. 확정을 한 다음에 이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발명이랑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럼 확인의 이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특허 발명이랑 이 특허 발명이랑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특정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확인 대상 발명이랑 이 후드록 발명이랑 권리대 권리 접근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권리대 권리 접근범위고,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리대 권리 접근범위 아니고 그냥 권리범위학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요거 확인 대상 발명을 확정한 다음에 이 특정됐는지 보는 거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보는 거고, 권리대 권리 접근범위인 거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정은 뭘로 한다고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도면 참작해서. 됐죠?